휴가를 나간 해병 장병 2명이 장난감 총으로 불쌍한 강아지를 위협하였고 그 모습을 본 여성 최초의 UDT 교관인 여성이 그들을 개박살내고 참교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군의 도시 진해의 밤은 절제된 불빛과 고요한 파도 소리로 깊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 잠든 항구에는 거대한 군함들이 산처럼 묵묵히 정박해 있었고 벚꽃이 지고 난 가로수길은 한적했다. 낮 동안의 활기는 병영과 가정으로 스며들고 도시 전체가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규칙적인 호흡으로 잠든 시간.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심장은 잠들지 않았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소속 윤서아 하사는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휴식을 대신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붙은 UDT 최초의 여군이라는 수식어는 영광인 동시에 벗어던질 수 없는 굴레였다. 수십 명의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지옥주의 위크의 극한 고통과 수중 폭파의 아찔한 압력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최초라는 단어에 기대지 않고 오직 최고의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그래서 그녀는 쉬는 날에도 몸을 가만두지 않았다. 이날도 그녀는 진해의 한적한 해안 도로를 따라 끝이 보이지 않는 야간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심박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주변의 모든 소음과 기척을 흡수하는 예민한 감각.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본능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최근에 있었던 대테러 훈련의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적의 수, 침투 경로, 퇴출 전략. 그녀의 뇌는 24시간 작동하는 작전 컴퓨터였다. 그녀가 안골포의 작은 어촌 마을을 지날 때였다. 오래된 횟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조용한 곳. 그 중에서도 안골포 횟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탁, 탁. 밤의 정적을 깨는 경쾌하지만 불길한 소리. 이어서 들려온 것은 가늘고 처절한 비명이었다. 깨갱, 깽. 윤서아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훈련 모드였던 뇌가 즉시 상황 분석 모드로 전환되었다. 소리의 종류 가스식 에어소프트건, 단발 격발, 거리 약 30m 전방, 비명소리 중형견으로 추정, 상황 지속적인 위협 및 공격 행위.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휴식을 즐기던 군인의 눈이 아닌 적을 발견한 특수부대원의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길가의 어둠을 이용해 소리의 진원지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럽고 그림자처럼 은밀했다. UDT의 기본은 은밀 침투 스텔스 인필트레이션이었다. 횟집 마당 어둠 속에서 2명의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 낄낄거리고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 누가 봐도 군인임을 알 수 있는 다부진 체격. 그리고 그들이 입은 티셔츠에는 해병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희미하게 보였다. 크크, 오상병님 저거 완전 재밌지 않습니까? 맞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게. 야, 김민호. 조용히 해. 이거 완전 실전 같지 않냐? 역시 해병은 사격술이 생명이야. 오상병이라고 불린 남자가 비틀거리며 총을 고쳐 잡았다. 그들의 총구는 마당 기둥에 묶여 벌벌 떨고 있는 개 한 마리를 향하고 있었다. 진주처럼 하얀 털을 가진 영리해 보이는 개였다. 개의 이름이 진주라는 것을 서아는 알 리 없었다. 녀석은 이미 공포에 질려 저항할 기력조차 잃은 듯했다. 하얀 털 위로 붉은 피가 점점이 배어나왔고 연신 낑낑거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두 해병에게는 그저 살아 움직이는 표적일 뿐이었다. 서아는 어둠 속에서 모든 상황을 분석했다. 가해자 2명, 주취 상태. 비무장 민간인으로 보이나 해병대라는 소속감으로 인한 공격성 발현 가능. 피해 대상은 저항 불능의 동물. 개입의 정당성은 충분했다. 남은 것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였다. 오상병이 다시 총을 들었다. 이번에는 개의 얼굴을 겨냥하는 듯 했다. 야, 이번엔 헤드샷이다. 잘 봐라. 그 순간 서아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UDT의 신조가 울려 퍼졌다. 불가능은 없다.
그녀에게 이 신조는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와 같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빛을 향해 내디뎠다. 고요한 항구에 울려 퍼진 불협화음을 그녀 자신이 직접 종결시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었지만 강철이 서로 긁히는 듯한 차가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목소리가 너무나도 예고 없이 나타났기에 술과 장난에 취해 있던 오태식 상병과 김민호 일병은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어둠을 뚫고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 질끈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땀으로 젖은 가녀린 실루엣. 언뜻 보기에는 그저 이 시간에 운동 나온 아가씨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 상병은 순간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이내 비죽거리며 입을 열었다. 웬 아가씨가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나? 우리가 뭐 하는지 구경 났어요? 김일병도 선임의 말에 힘을 얻어 거들었다. 놀랐잖아요. 시끄러웠으면 죄송한데 별일 아니니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다치기 싫으면. 그들은 손에 든 비비탄 총을 흔들어 보이며 은근한 위협을 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그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불빛 아래 완전히 드러났을 때 두 해병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감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특히 그녀의 눈.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마치 고장난 기계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을 보는 듯한 무기질의 시선이었다. 손에 든 거 내려놔. 명령이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오 상병의 자존심이 폭발했다. 해병대, 그것도 상병인 자신이 민간인 여자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 여자가 진짜 싫다면 어쩔 건데? 우리가 누군지 몰라? 대한민국 해병대야. 너 같은 계집애가 함부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집애라는 단어가 방아쇠가 되어 윤서아의 몸이 움직였다.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강철 나비 같았다. 오 상병의 눈에는 서아의 모습이 한순간 흐릿한 잔상으로 보였다. 이어서 자신의 턱을 향해 날아오는 손바닥. 막으려고 팔을 들었지만 너무나도 빨랐다. 짝.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확하게 턱 관절의 급소를 스치고 지나간 충격에 그의 뇌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비틀거리는 그의 팔을 서아의 다른 손이 물 흐르듯 감아쥐었다. 그리고는 그의 힘과 체중을 역이용하여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몸을 회전시켰다. 오 상병의 거대한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빙그르르 돌며 바닥에 맥없이 고꾸라졌다. 서아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목덜미를 살짝 잡아주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은 막아주었다. 제압 그 자체였다. 오 상병은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김일병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늘 같던 선임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저 가녀린 여자에게 제압당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아를 향해 비비탄 총을 겨눴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오상병의 등을 가볍게 박차고 나비처럼 날아올라 김일병과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혔다. 그리고 총을 든 그의 팔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다. 컥! 팔꿈치 관절에 전해진 충격에 김일병의 소나기에서 총이 튕겨져 나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서아는 공중에서 그 총을 낚아채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팔꿈치로 김일병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역! 김일병은 복부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가 채 되지 않았다. 두 명의 해병은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그들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가빠지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체조 동작을 마친 듯 평온했다. 그녀는 손에 든 비비탄 총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탄창을 분리하고 약실을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마쳤다. 군인보다 더 군인 같은 몸에 밴 능숙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는 김일병과 엎드려 있는 오상병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왜 그랬냐고 묻고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그런 짓을 한 건가라고 비웃는 듯한 더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고통을 참으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객기는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눈앞의 여성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경외감만이 남아있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한 짓에 대해 내가 가르쳐주지. 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훈련 교관의 고함보다 무겁게 두 해병의 영혼을 짓눌렀다. 강철 나비의 분노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렷. 똑바로 서지 못하나. 윤서아의 목소리에 두 해병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고추세웠다. 고통과 공포로 떨리는 와중에도 그들의 몸은 명령이라는 단어에 복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횟집 안에서 웬 소란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과 그의 아내로 보이는 할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해군 부사관 출신임을 짐작게 하는 낡았지만 각 잡힌 점퍼를 입고 있었다. 아니 진주야. 이게 무슨 일이래? 할머니가 먼저 피를 흘리는 반려견 진주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마당의 상황을 빠르게 훑었다. 제압당한 듯한 두 젊은 해병,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범상치 않은 기운의 젊은 여성. 노인은 해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서아의 자세와 움직임, 그리고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군인의 기운을 즉시 감지했다. 서아는 우선 고개를 돌려 노부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두 해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본격적인 참교육의 시간이었다. 너희들이 한 짓이 뭐라고 생각하나? 대답해. 서아의 질문에 오상병이 우물쭈물 대답했다. 동물 학대인 것 같습니다. 틀렸다.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동물 학대이기 이전에 너희 자신에 대한 학대다. UDT에서는 가장 어려운 훈련을 통과해야만 전사가 된다. 가장 어려운 표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비겁한 내 안의 자신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표적 묶여있고 저항하지 못하는 생명을 쏘면서 강하다고 자위했지. 그건 강함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나약함의 증거다. 그녀의 논리는 두 해병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훈련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그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내 옆에 전우와 보호해야 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너희는 그 정반대의 짓을 했다. 해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지켜야 할 약자를 공격하고 국민을 위협했다. 그녀의 말은 두 해병의 해병 정신이라는 얄팍한 방어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때 노인이 조심스럽게 서아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가씨 실례지만 혹시 군인이신가? 서아는 노인의 점퍼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해군 마크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돌아선 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차렷 자세를 취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하사윤 서아. 어르신께 대하여 경례. 충무. 해군 부사관의 경례 구호였다. 특수전전단 UDT라는 말에 노인의 눈이 경악과 경이로움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UDT가 어떤 곳인지, 그곳의 대원들이 어떤 자부심으로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해군의 대선배였다. 그런데 그 전설적인 부대에 그것도 최초의 여군이라는 후배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노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두 해병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이놈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려. 그것도 특전단 후배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해군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해. 노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해군의 대선배로서 느끼는 집단적인 수치심과 분노로 변해 있었다.
두 해병은 이제 장교도 아닌 같은 군인 대선배, 그것도 타군의 존경받는 부대원 앞에서 자신들의 부대가 통째로 모욕당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한은 노인의 분노를 확인하고는 다시 주도권을 가져왔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어르신,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병대 측에 공식적으로 이첩하겠습니다. 그녀는 진해 지역 해병대 부대와 해군 부대 간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해병대 당직실 번호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해병대 당직 사령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하사 윤서아입니다. 현재 진해구 안골포 횟집 앞에서 귀부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의 대민물해 및 동물 학대 기물 파손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인계할 테니 즉시 책임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보고는 간결하고 단호했다.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히 밝힌 보고는 해병대 당직실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UDT 대원이, 그것도 여군이 해병들의 비행을 직접 적발하여 신고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증거였다. 전화를 끊은 서한은 이제 잿빛이 된 두 해병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참교육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공식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었다. 즉시 책임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서아의 마지막 말이 사형 선고처럼 두 해병의 귓가에 울렸다. 전화가 끊기고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오태식 상병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돈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는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해군, 그것도 UDT. 남자들의 세계에서 신화처럼 여겨지는 그 이름. 그런데 그 UDT 대원이 심지어 여자였다. 그의 얄팍한 마초이즘과 해병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박살났다. 이건 단순한 징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의 수치이자 조롱거리로 남을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실컷 얻어맞고 끝나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공식적인 절차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할 터였다. 김민호 일병은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뿐이었다.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부대에 복귀하면 선임들과 동기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꼬리표로 남게 될까?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충동질한 오상병 탓이라고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함께 낄낄거리며 총을 쏘던 자신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윤서아는 그런 두 사람을 무심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이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순히 두 해병의 일탈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해병대만의 수치가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의 책임이었다. 다른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안채에 있던 할머니가 작은 구급상자를 들고 나왔다. 노부부는 말없이 진주의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조심스럽게 거즈를 덮어주었다. 그들의 조용하고 애정 어린 손길은 두 해병이 저지른 폭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들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구급 처치를 마친 노인이 조용히 서아에게 다가왔다. 후배님. 이전의 아가씨라는 호칭이 이제는 존경심 가득한 후배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 해군이 참 많이 컸구먼. 윤하사 같은 후배가 있으니 이 늙은이도 마음이 든든하네. 정말 고맙소. 같은 해군의 대선배로부터 받는 인정. 서아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저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급하게 다가왔다. 해병대 마크가 선명한 지휘관용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당직 사관뿐만이 아니었다. 해병대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UDT 대원이 직접 신고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대장이 직접 달려온 것이었다. 충성. 해병대 제5부대 중대장 대위 강민준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윤서아 하사님 되십니까? 강대위는 서아의 앞에 서서 깍듯한 거수 경례를 올렸다. 네, 맞습니다. 상황 보고받았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군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저의 지휘 책임입니다. 그는 조금의 변명도 없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서아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이어서 그는 잿빛이 된 자신의 부대원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다. 오태식 상병, 김민호 일병. 고개 들어. 그의 불호령에 두 해병이 경직된 채 고개를 들었다. 니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뭔지 알고는 있나? 여기가 어디라고 해병대 전체 얼굴에 똥칠을 해. 그것도 해군 UDT 후배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니들은 오늘부로 해병의 자격이 없다. 강 대위의 질책은 추상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철민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어르신, 저희 해병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모든 피해는 저희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한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강 대위는 자신의 부대원들을 직접 차에 태웠다. 그들이 끌려가던 순간 김철민 노인이 강 대위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강 대위. 네, 어르신. 자식들 교육 똑바로 시키시오. 저 빨간 명찰이 밤새 울고 있잖소. 해군 대선배의 그 한마디는 수백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게 강 대위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해병대 차량이 떠나고 항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다른 제복을 입었지만 군인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묵직한 책임감을 나누어 준 세 사람만이 소금기 섞인 밤공기 속에 서 있었다. 소란이 휩쓸고 간 뒤의 정적은 유난히 깊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진해의 바다 위로 은은한 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윤서아는 이제 복귀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노부부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갈 것을 간곡히 청했다. 하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진주도 이 영감도 오늘 밤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가면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아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 횟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소박했지만 해군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흑백으로 바랜 오래된 구축함 사진과 김철민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해군 부사관 임관 반지, 부대에서 받은 감사패 등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은 박물관 같았다. 노부부는 서아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항구 근처에서 상처 입고 버려져 있던 것을 데려와 진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날 이후로 적적했던 노부부의 삶에 다시 웃음꽃을 피워준 소중한 보물이라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진주의 옛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야기를 듣던 김철민 노인은 진열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윤 하사가 이걸 보면 내 마음을 알랑까 모르겠네. 그가 꺼내 보여준 것은 젊은 시절 그가 받았던 수많은 훈련의 기록과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SSU 해난 구조전대와의 합동훈련, 해병대와의 상륙훈련 등 그는 파란만장한 군 생활의 역사를 서아에게 보여주었다. 나 때는 UDT는 정말 구름 위의 존재였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 곳을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수료했다니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소. 노인의 눈에는 서아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서아도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조금 털어놓았다. 왜 그토록 힘든 UDT에 지원했는지, 최초라는 타이틀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단련시키는 불과 물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깊은 밤 세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어 해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할 때 김철민 노인은 아까 꺼냈던 작은 상자에서 아주 낡고 빛바랜 UDT 휘장 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건 수십 년 전에
먼저 간 UDT 친구놈한테 받은 기라. 나한테는 그냥 추억이지만 이 녀석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구먼. 그는 서아의 손에 그 핀을 쥐어주었다. 이건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불가능에 도전하는 영혼이 담긴 기라. 예전에는 사나이들만 가졌지만 이젠 아니지. 진짜 군인인 윤하사가 갖는 게 맞아.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묵직한 쇠의 감촉. 서아는 그 작은 핀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선배의 선물이 아니었다. 해군의 과거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보내는 최고의 신뢰이자 인정의 징표였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서아는 그를 향해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경례했다. 횟집을 나서는 그녀의 손안에는 진해의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작은 UDT 휘장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윤서아는 자신의 소속 부대에 출근하자마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경위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 하나의 감정적인 표현 없이 오직 시간대별 사실과 목격한 내용, 그리고 조치 사항만이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두 해병의 잘못을 증명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해병대 측에 공식적으로 이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젯밤 만났던 강민준 대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아 하사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두 대원은 현재 부대 내 영창의 미결 수용 상태이며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두 대원의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변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어르신께도 진행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는 짧게 답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빚을 갚는 것이었다. 그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진주의 병원비는 그 빚의 시작이었다. 서아는 그날 오후 시간을 내어 노부부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다. 수의사는 진주의 상태를 보고는 혀를 찼다. 다행히 안구에 직접적인 손상은 피했지만 충격으로 인한 염증이 심합니다. 피부의 상처도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내용은 그들의 장난이 남긴 잔인한 상처의 기록이었다. 서아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병원비를 자신의 카드로 선결제했다. 그리고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 강 대위에게 사진으로 전송했다. 이것이 당신들 부대원들이 갚아야 할 첫 번째 빚의 목록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며칠 뒤 약속대로 해병대 부사관 한 명이 안골포 횟집을 찾아왔다. 그는 해병대 1사단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과 함께 첫 번째 치료비를 현금으로 노부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민규 이병이 쓴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빼곡한 사죄 편지도 함께였다. 그날 저녁 서아가 횟집을 찾았을 때 노부부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김철민 노인은 편지를 읽고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한 놈은 그래도 사람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한 놈은 아직 멀었구먼. 강 대위의 말에 따르면 오태식 상병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성문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돈으로 갚는 빚, 눈물로 갚는 빚.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군복을 입은 자로서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군인의 빚이 아직 남아있었다. 특히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오태식 상병에게는 그 빚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서아는 그 자리에서 강민준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대위님, 윤서아 하사입니다. 치료비 변상과 사과 편지 잘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태식 상병의 빈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목격자이기 이전에 해군의 군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해군의 도시, 해군 예비역의 자택 앞에서 벌어진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저는 해군을 대표하여 오태식 상병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직접 지켜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저도 배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 대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윤 하사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아의 눈이 진해의 밤바다처럼 깊고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해병대 부대 내의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병대 대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 앞에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또 다른 당사자인 윤서아 하사가 해군의 정복을 입고 배석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징계위원회는 단순한 부대 내 징계가 아닌 해군과 해병대의 명예가 걸린 무거운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 피해자인 김철민 노인과 그의 아내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먼저 최민규 이병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그는 시종일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해병대 그리고 해군의 용서를 구했다.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은 회의실의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문제는 오태식 일병이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든 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영혼 없는 사과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의 태도에 지휘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윤서아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윤서아 하사, 이번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우리 군의 명예를 함께 짊어진 동료 군인으로서 피징계자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주겠네.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태식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처럼 차갑고 무기질적이었다. 오태식 일병. 오. 태. 식. 고개 들어라. 내 눈을 봐. 오태식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윤서아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너는 그 총으로 무엇을 얻었나? 쾌감? 우월감? 그녀의 질문은 왜 그랬냐가 아니었다. 그의 행동의 가장 저열한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그 나약하고 하찮은 감정을 위해 내가 입고 있는 군복의 명예를 팔았나? 그게 너와 너를 믿는 전우들과 내가 지켜야 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 우리는 100시간 넘게 잠을 자지 않고 지옥의 갯벌을 구르고 얼음장 같은 바다에 몸을 던진다. 왜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견디는 줄 아나?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장악했다. 너처럼 약한 생물을 괴롭히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강철 같은 정신력,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다. 너에게는 그 정신력이 있나? 고작 술 몇 잔에 이성을 잃고 묶여있는 개에게 총질하는 게 내 정신력의 전부인가? 그녀의 말은 논리적인 비수가 되어 오태식의 오만과 자기 기만의 갑옷을 산산조각 냈다. UDT가 겪는 진짜 고통 앞에서 그의 강한 척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유치한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진심 어린 자백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철민 노인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위원장님, 저 젊은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라옵건대 저 젊은이를 부러뜨리지 마시고 다시 쓸 수 있는 연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고 불에 달궈 두들겨서 진짜 해병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길 이 늙은 해군이 젊은 해병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대선배의 그 말은 단순한 선처 요구가 아니었다.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군인다운 당부였다. 위원장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윤서아의 날카로운 질책과 노병의 지혜로운 당부를 마음에 새기며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두 해병에게 내려진 새로운 형태의 지옥주와도 같았다. 계급 강등과 근신 처분 외에 그들에게는 해군 예비역 감독 하에 특별 근로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주말과 모든 개인정비 시간을 이용해 김철민 노인의 지휘 아래 그의 낡은 어선을 수리하고 어업 활동을 보조하며 땀으로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첫 주말 두 사람은 작업복 차림으로 진해의 작은 포구에 서 있었다. 김철민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자신의 작은 고깃배 진주호로 이끌었다.
배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선체 바닥에는 따개비가 잔뜩 붙어 있었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다. 오늘부터 이 배를 3배로 만든다. 시작해. 그날부터 두 해병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쭈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배 밑에 따개비를 긁어냈다. 해병대 훈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지나가던 다른 해군 장병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노인은 매일 그들의 작업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엄격한 감독관이었다.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거나 대충 하는 기미가 보이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렇게 긁어서 떨어지겠나? 손에 힘을 더 줘. 여긴 아직 남았잖아.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하지만 그는 일을 마친 뒤에는 아무 말 없이 시원한 물 한 잔과 빵을 내밀었다.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사용하는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차 변해갔다. 그들은 이제 꾀를 부리지 않았다. 묵묵히 땀 흘리며 자신들의 과오를 긁어내는 심정으로 따개비를 긁어냈다. 그들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무거운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윤서아는 가끔 주말에 그들의 교육 현장을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노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등장은 두 사람에게 엄청난 압박이자 동시에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기가 되었다. 몇 주가 지나 배 바닥 청소가 끝나고 페인트 칠을 하던 날이었다. 김철민 노인은 밧줄을 정리하던 오태식에게 다가와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건 클로브 히치라는 매듭이야. 배를 묶을 때 가장 많이 쓰지. 육지놈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다 사나이들은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기라. 오태식은 노인의 손놀림을 보며 서툴게 매듭을 따라 묶었다. 몇 번을 실패한 끝에 제법 그럴듯한 모양의 매듭을 완성했다. 노인은 그의 매듭을 보고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육지놈들 치고는 손재주가 제법 있구먼. 그 무심한 칭찬 한마디에 오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땀과 바다의 짠 내음 속에서 그들의 빚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갚아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진해의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해질 무렵 두 해병의 봉사활동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낡았던 진주호는 그들의 땀으로 거의 새 배처럼 변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어엿한 뱃사람처럼 그물을 손질하고 배의 간단한 기관을 점검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부대에 있던 그들에게 김철민 노인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갑작스러운 기관 고장으로 노인의 배가 인근 무인도 근처에서 멈춰 섰다는 것이었다. 해경에 구조 요청은 했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파도가 높아져 접근이 쉽지 않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오태식과 최민규는 동시에 중대장에게 달려갔다. 중대장님, 저희가 가야 합니다. 그 근처 지형과 진주호의 상태는 저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상황의 시급함을 인지한 중대장은 이선우아니 이제는 진급하여 다른 부대에 있던 윤서아의 전임자와 상의한 끝에 그들의 출동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그들은 해군 구조정의 안내를 받아 어둠과 높은 파도를 뚫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징계를 받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순간 해군과 해병이라는 소속을 넘어 조난자를 구해야 하는 단 하나의 임무를 받은 군인이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파도에 밀린 진주호가 암초에 부딪히기 직전이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밤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수리했던 배의 곳곳을 확인하고 비상용 닻을 내리고 구조정의 로프를 연결하는 등 지난 몇 달간 몸으로 익혔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진주호는 무사히 암초지대를 벗어나 항구로 예인될 수 있었다. 흠뻑 젖은 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노부부와 휴가를 마쳐 현장에 달려온 윤서아였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윤서아는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차가운 눈빛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너희는 너희들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했다. 너희는 이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졸업장이었다. 그때 모든 소동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은 진주가 조심스럽게 오태식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젖은 손등을 가만히 핥아주었다. 원망과 공포의 기억이 구원과 감사의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오태식은 진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진해의 밤 파도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빛까지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다.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사로 진급한 윤서아는 해외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주 오랜만에 진해로 복귀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안골포 횟집을 찾았다.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김철민 노인 부부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녀를 딸처럼 반겨주었다. 진주는 이제 그녀를 완전히 기억하고 꼬리를 흔들며 품에 안겼다. 노인은 서아에게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최민규는 저녁 후 약속대로 수의학과에 편입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가끔 진주를 보러 횟집에 들른다고 했다. 오태식의 소식은 놀라웠다. 그는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지금은 해병대 수색대에서 팀장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가 얼마 전 노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병님 그리고 윤서아 선배님. 두 분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진짜 괴물을 만났고 저 역시 그런 괴물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약자를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내 팀원과 국민을 지켜내는 그런 진짜 괴물 말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서아는 편지를 읽고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노부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진해의 해안 도로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군복 안쪽 주머니에는 2년 전 노인에게서 받은 낡은 UDT 휘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불가능에 도전하여 UDT 최초의 여군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이뤄낸 것은 그보다 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일지도 모른다. 완전히 부서질 뻔했던 두 젊은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미움과 원망의 바다를 건너 용서와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윤서아는 저 멀리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작전과 훈련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다. 불가능은 없었다. 그녀 자신에게도 그리고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진해의 바다는 그날도 변함없이 모든 것을 품으며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